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7월 달로 접어들었네요. 뭐 개강을 좀 한 주 뒤에 할 걸, 그렇죠? 월드컵 분위기도 있는데, 근데 뭐 요즘 월드컵 보지도 않으시더만요, 그죠? 우리 중학생 아들만 좋아해요, 월드컵은. 예, 친구들이랑도 월드컵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음, 아무래도 이제 승부의 세계를 보는 게, 사실 결과만 보자 이런 시각도 있지만, 뭐 공부한 사람이 뭐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이거죠. 그래서 오지랖 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공부는 오지랖 넓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교육학 이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오지랖이 좀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영역 이론이 있으면 그 영역 이론으로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오지랖이 우리한테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그 교육학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자료가 오늘 있는데 하나는 뭐 수강생 카드는 뭐 한 장짜리니까 빼고요. 거기 이제 하반기 학습 전략은 저번 달에 설명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학습 전략 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자료는 이제 교육학 논술 영역별 핵심 점검.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교육 철학에 대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육학을 보는 통합적 안목을 이제 기르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문제로 만들어져서 어떤 답안을 요구하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문제죠.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7, 8월 달 되면은 원래 이제 토감 문제에 대한 걸 실전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피드백 받아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화요일 날 하게 됩니다. 화요일 날. 그래서 이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렇죠? 예상 문제를 좀 작성을 하는 시간. 그래서 보통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9시 반에 시작하지만 이제 화요일 날은 좀 30분 당겨서 9시에 와서 이제 작성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은 영역에 대한 점검 하루는 그다음에 또 하루는 이 통합 문제에 대한 거 점검하는 거. 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 논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출제 예상 이론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이 큰 대목이 뭐냐면 출제할 예상 이론이죠. 뭐 영역이야 뭐 결정됐으면 각 영역마다 어떤 이론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 선정해서 반복 학습해야 돼요. 반복 학습. 어차피 학습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은 일단 사실상은 핵심적인 어떤 키 핵심 하고 그다음에 또 이 그에 따른 이제 파생적인 내용. 그래서 그걸 문제로 해서 이 제시문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파악하는, 즉 발견하는 거죠. 뭘 써야 되는지. 그 이제 사고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전개에 대한 거예요. 전개. 그래서 아무래도 논술 어떤 구성, 그렇죠? 구성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습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가령 이제 이 서론, 본론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단락의 어떤 특징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서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본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결론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단락이죠, 큰 단락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에 주제가 어떻게 어우러지는가?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이 2점인데, 그전에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3점. 그래서 논리 구성을 3점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본 결에 대한 그냥 일반적 형식은 1점.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논리 구성에 대한 부분이 그 주제에 대한 것이 발생한 2점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단 형성하고 주제 관련성이 각각 이렇게 분리돼서 엄격하게 채점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 그 점수를 놓치게 되면은 기본 점수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기본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뭐 조금만 습득해가지고 그분은 만점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표현에 대한 거. 특히 표현 부분이 이 어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부분이 좀 틀리는 것들을 잡아주면은 5점을 일단은 뭐예요? 저희가 획득해 놓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5점이 불안전해가지고 저번에도 이제 5, 6월 달에도 이제 계속 그렇게 통합 세트로 해가지고 먼저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 상당수 분들이 2점 정도까지도 마이너스가 난다. 5점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리 이쪽으로 12점, 13점 맞아봐야 14점, 15점이 한계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쪽을 4.67 이상, 그렇죠? 4.33이나 4.67 이상 만들어 놓았다. 논리 표현 부분을. 그러면은 이 내용 점수가 이제 12, 16, 12, 13점 다 더보면 16점 최소한 이상
17, 18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획득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근데 이제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 저야 뭐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교재가 아마 예전에 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교재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요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반복 연습이라는 거 있죠. 연습하죠. 연습 문제를 좀 가지고 있죠. 연습 문제라는 건 이제 정교화라고 그러죠. 교육학에서 뭐야 그래? 정교화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좀 일상에서 보이는 어떤 대화 장면이나 구체적 장면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실은 한번 작성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트 문제를 통해서 이런 것을 쭉 한번 일련의 과정을 밟아보게 한다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뭐라 그래요? 요거는 일종의 맥락화 같은 거예요. 맥락화. 우리가 이제 정보 처리 이론 얘기할 때 장기 기억의 어떤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잖아요. 방법이. 하나가 뭐예요? 조직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맥락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정교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상은 이 교육학 논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안 썼죠. 원래 교육학 논술에서 이 부분을 딱 이제 완성하면은 뭐가 마지막에 완성되냐면 이 사실상은 관련성. 특히 이거를 갖다 이제 정보 처리로 보면 이제 조직화 같은 게 조직화가 완성이 돼요. 이 조직화가 뭐예요? 어떤 개념이 있으면 개념이 어떤 개념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개념으로 이게 도대체 그 과정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맥락들을 나중에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도표라든가 흐름도 순서도 뭐 이런 것들로 쭉 보는 것들은 뭐야? 그게 인과관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이론을 가지고 학교 현장을 바라봤다. 그러면 그 학교 현장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조직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조직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론이 거기에 쓸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정하는 게 이 관련성이거든요. 관련성을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에서 뭐 창의적이다라고 하는데 창의적이라는 건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이론을 가지고 관련 맺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육학 이론에 보면 이 관련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스벨의 이론도 그렇고 선행조직자가 이제 관련성을 맺기 위한 중요한 전략의 전제거든요. 그리고 계열화라는 것도 다 관련성이에요. 다 관련성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보시면은. 그래서 이걸 관련성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우리가 사실상 맥락화라는 걸 해요. 맥락화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장소, 그렇죠? 우리가 감정이라든가 시간 또는 어떤 그런 공간적 환경적 구성들이 사실상은 나와 관련 맺은 정도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랑 연관해서 개념을 관련 맺기 인과관계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지금 새로운 수업 내용을 또 관련 맺기를 또 하죠. 그걸 정교화라고 또 하고 친숙한 어떤 내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게 맥락화, 그다음에 정교화를 사고 정교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어떻게 관련 맺고 있는지 알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우리의 지식 습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극이 뭐가 된다? 이게 하나의 망이 돼가지고 명제망이 돼서 지식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해요. 교육학 논술에 있는 많은 이론들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소유하려고. 아시겠죠? 소유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인생 소유하려다가 망하는 사람 많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 확대잖아요. 이윤 확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어제는 신문에 이제 나온 소식인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디슨의 어떤 전구 발명을 계기로 해서 회사가 설립돼가지고 1878년도야. 벌써 78년? 맞아, 그쯤 될 거예요. 19세기 말엽이니까. 그때 회사가 성립돼가지고 이 회사가 미국의 어떤 그 현대화를 이끈, 그렇죠? 지금의 부국강병을 이끈 어떤 총화거든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근데 그 회사가 사실상은 나중에 어떤 욕심부리냐면 자기가 원래 본래 색을 잃어버리는 거야. 뭐예요? 금융사업이라든가 무슨 뭐 렌탈 사업 이런 쪽으로 막 간 거예요. 더 많은 거 얻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그 기업이 다우지수 30개 그 중요 기업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이 자산 가치가 5,800억 달러 정도 돼요. 사실상은 5,800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5,800억 아프리카 몇 나라 합친 그 금액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결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려요. 왜 무너지냐면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예요? 생산. 아시겠죠? 제조 쪽이거든요. 근데 금융 쪽은 사실상은 운이에요, 운.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즘 보면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든가 또는 갭 투자라든가 말이죠. 이런 쪽으로 신경 쓴 거나 마찬가지야. 제너럴 일리어텍이.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의 요동, 실행 과정에서 꼼수를 좀 부려가지고 파생 상품 만들어내고 뭐 별것 다 했지만 결국 자산 가치가 어떻게 해? 4,500억 달러 이상 확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식 가치지, 이게. 그리고 다우지수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회생 가능할까? G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회사 자체가. 아시겠죠? 근데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 회사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더 많이 잡겠다고, 더 많은 이익을 잡겠다고 주주들한테 좀 더 이익을 주겠다고 하다가 이제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복지 정책부터 해서 R&D 투자, 즉 개발 투자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는 뭐 외부 상황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된 거죠. 기술력에 대한 걸 버렸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기술력이란 건 뭐야? 몇몇의 이론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원리에 따라서 계속 자기 발전, 자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론이 있다. 그러면 이론이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뭔가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교육학이론은. 아시겠죠? 시험 볼 때만 딱 알았다가 그냥 까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교육학 노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처음에는 이걸 암기하고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막 달겨들다가 나중에 어떤 난관에 봉착하자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보는데 해결이 안 돼. 무엇을 물어보는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맥락화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부분에서 내가 새로운 상황이면은 뭔가 추상적인 개념이 나왔으면 그것을 또 기존의 경험으로 뭔가 승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경험화가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경험화가 안 된 거야. 경험화가. 그리고 한 가지 이론과 빗대서 어떤 비튼 문제들, 암시된 문제들 갖다 못 찾아요. 관련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은 언어라는 게 그래요. 언어라는 게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계열화한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다. 어머니 계열화는 뭐 이렇게 번호 달지 말고 합시다. 계열화라는 건 뭐야? 계열화라는 건. 계열화가. 위계다.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위계다. 근데 위계가 뭐야? 순서, 그렇죠.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계열화가 뭐지? 그렇죠? 위계성이다, 순서다라는 거지. 그렇죠? 어떤 지금 배워야 될 내용이 뭐 상급의 어떤 지식이다. 그러면 상급의 지식을 배우려면 그 하급의 하위 지식들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뭐야? 그 최종적인 인간상이나 어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뭔가 하위의 내용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전진해야 된다라는 순서성을 의미한단 말이죠. 원래는 이게 순서. 그렇죠? 좋은 말이죠. 순서. 일이라는 건 뭐야?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일은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뭐 국정농단도 그렇고 여러분들 남들한테 무례를 보이는 것도 만약에 있다면 누군가 무례했다, 예의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순서가 없는 거죠. 이분이 뭔가 일에 대한 어떤 절차를 만들어야지 뭔가 교육 과정에서도 뭔가 순서를 만들어서 먼저 배울 게 뭐고 나중에 배울 게 무엇인지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한 얘기, 계열화에 대한 얘기를 좀 다양하게 풀어낸 사람이 뭐 라이겔루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요. 정교화된 계열하니 뭐 선수학습 능력의 계열하니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이걸로 돼 있어요. 대부분 학습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교수학습의 계획을 만들 것이며 수업을 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고작용에서 또 하나 또 재밌는 언어 표현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인지적 어떤 거? 불일치. 인지적 부조화라는 개념도. 자, 보세요. 인지적인 우리가 불일치를 사람들이 경험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지적 불일치라는 건 뭐야? 원래 의미는 인지 부조화거든. 인지 부조화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사회심리학에서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사회심리학에서 뭐야? 인지 부조화다 그러면 뭐야? 인지 불일치다 그러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내 행동 사이에 말이죠. 괴리가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아는 거, 즉 신념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행동을 따른다는 거야. 자기 행동에 신념이 맞춰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지. 내가 옳은 것이 뭔지 아는데 자기 행동에 옳지 않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방어기자도 관련되거든. 합리화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형화를 맞추려고 해요. 불평형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인지불일치는 원래는 안 좋은 편이에요. 사회심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면 내가 교통신호를 갖다 지켜야 된다고 사회적 약속을 알고 있는데 내가 빨간불에 건넜다. 근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한다? 당신이 뭔데? 그러면서 그냥 확 지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뭐냐면 내 행동이 잘못된 걸 알고 있어. 사회적 약속을 서로 어긴 거예요. 그 사람이 교통신경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나한테 한 소리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나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하고 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당신이 뭔데 막 따지고. 왜? 자기 상처받기 싫어서 뭐 하는가? 보호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말다툼 되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인지부조화, 자기 행동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심리학에서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지부조화, 불일치를 주면은 뭔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사고작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고 또는 행동이라는 것이 그에 맞춰져서 우리가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온 게 이제 동화하고 조절의 개념.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지불일치를 사실상 얘기하는 사람 보통 어디를 꿈꾸냐면 바로 조절을 꿈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교육학이론을 배웠다. 문제를 배웠다. 그럼 뭔가 난 거 아니야. 야, 이거 이해도 안 되고 또는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면서 뭐야? 내가 좀 생각해서 좀 풀었는데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나 또는 아니면은 감은 잡았는데 정확히 몰라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발전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면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좀 사고를 유발하는 머리를 좀 돌아가게 하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뇌가 활성화돼요. 결국 뭐냐면 이론이라든가 우리 머리 사고는 쓰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퇴보하거든요. 퇴보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나이가 90이 넘은 양반도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그 경험적 지식은 쌓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단순함 기력은 많이 떨어지지. 저도 요즘 보니까 이게 건망증에 막, 그렇죠? 핸드폰을 갖다가 어디다 뒷주머니에 딱 꽂고 한참 찾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딱, 그 얘기를 딱 밴드에다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도 그런데 딱 그러는 거야. 근데 또 어떤 친구가 이렇게 해서 죽어야지 그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농담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교육학도 가끔 그래요. 시험을 딱 보러 가서 1교시에 교육학 문제를 딱 만났는데 이게 뭔가 이게 배운 기억이 있는데 뭔가 안 남은 거죠. 그 안 남은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뇌에다가 뭐야? 자국을 안 줘. 자국을. 즉 이걸 안 줘. 그럼 줘야 되거든. 인지불일치 딱 경험해서 동화도 있지만 조절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문제인지 가령 이제 교육학 논술을 갖다가 한번 써보고 말이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한참 또 생각한 다음에 또 교육학 논술 문제를 또 써보고 피드백 받고 또 쓰고 해야 돼요. 또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얘기했어요. 초창기에 교육학 논술 처음에 이제 논술 전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써야 돼요. 3회 이상. 그리고 아주 정밀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정밀한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이론을 단순히 안다 모른다는 걸로 규정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지금 뭐냐면 논술 구성 원리라든가 표현에 대한 부분이 또 감점 요인이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게 내용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용에 영향을 줘가지고 사실은 이 4, 5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피드백을.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이 교육학 논술 답안 쓰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피드백도 안 받고 계속 쓰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써. 계속 쓰는 거예요. 원래 인터넷 강의도 보통 3회로 제한했어요. 작년에. 올해는 제한 없었어. 왜냐하면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어떤 분은 계속 쓰기 시작해. 근데 계속 똑같은 피드백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딱 쓰고, 그 다음에 여유있게 피드백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계속 힘든 거 그냥 쓰기만 하고 계속 배출만 하고, 사실상은 뭐 활류가 안 돼. 또 그때 썼을 당시에 그 직후에 좀 기억에 남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생각한 다음에. 쓰는 것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한 번 쓸 때 굉장히 피곤하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매주 쓰더라고요. 매주 쓰는 것도 좋아. 근데 이제 왜냐면 똑같은 논리 구성 표현이 있으니까. 그분의 이제 문제점을 따로 선생님이 지적을 통합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만 보면 돼요. 근데 내용은 솔직한 얘기는 뭐야? 거기에 다른 이론을 보면 되잖아요. 예시를 보면 거의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의 표현이 어떤 데 문제가 있는가? 좀 더 그 본인의 표현을 버리지 않고
살리면서도 내용만 좀 어떤 키워드만 추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개별 맞춤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란 것은 우리가 구성주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예요? 나와 어떤 거 교과서 또는 나와 이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 1대1로 사실상은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의 사고를 재구성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다수의 학생하고 1인 교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학원 강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피드백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비전문가지만 전문가 수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와 비슷한 사람이랑 같이 이어서 한번 해서 조절을 한번 해보자. 한 상위 단계로 좀 올라가 보자 하는 의도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에서 그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강의는 워낙 경제적 규모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1대1의 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첨삭이라는 것도 점수만 대충 뭐 A뿔, B뿔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점수도 뭐 왜 그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파트별로 정밀한 첨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지 뭐가 완성되냐면 이게 장기 기억 안에서 인출이 자유로워요. 즉 뭐냐면 이것들은 사실상은 잘 되면 어떻게 된다? 장기 기억 전략은 인출이 금방금방 돼.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암기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 형태로 들어가 있거든. 아시겠죠? 이해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뽑아 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운동 수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체육 전공 같으신 분들은. 근데 그걸 한번 해본 거는 계속 해낼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고도 한번 뭔가를 해냈을 때 계속해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이 비고치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브릿지를 주고 그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라는 개념을 쓰면서 어떻게 된다 이거를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원한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환경적 자극만 주면은 물리적 자극만 주면 좀 잘해낼 수 있다고 봤지만 비고치키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 부분과 유사하거든. GPD라는 것을 준다는 것은 그 아이가 지금 현재 상태는 풀지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조절 단계로 올라가는 거랑 비슷한 거야. 피아제랑 의미가 비슷해요. 사실상은. 의미는. 근데 다르죠. 왜냐면 비고치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도움,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서로 다른 이해도를 가지거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도울 수 있다. 근데 피아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극만 주면 그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교육학에서는 피아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비고치키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또래 지원이라는 걸로 요즘 또래 교수님 뭐니 해가지고 교육이 좀 이렇게 학교 교사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되죠. 그래서 국영수 잘하는 애들이 자기 친구들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봉사활동으로 관련해서 가지고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이런 뭐라 그러죠? 이 대학 입시의 수시에서 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성적도 좋고 그런 활동을 했던 친구들. 그렇죠? 내가 멘토 역할 비슷하게 했던 거 이런 것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을 할 때는 분명히 멘토링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가령 전공 같은 전공이나 타 전공이나 그래서 한 3명에서 5명까지 구성해서 한번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한번 자기들 하는 것들 점검만 해보자. 그렇죠? 얘기만 나눠도 좋으니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일단은 이 7, 8월 수업은 일단 이론에 대한 걸 정리하면서 그다음에 그 실전에 대한 걸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스터디보다는 좀 좋을 거예요. 효과는 이 과정은. 그런다 하면 이제 스터디랑 같이 하면은 좀 비교하면 좀 좋겠죠. 그래서 월화 강의니까 그래서 월화에만 충실하세요. 월화. 그것도 하루 종일 쓰라는 게 아니야. 월화 오전이잖아요. 또 일요일 날 제가 종일 하거든요. 같은 과정이. 근데 그렇게 된다고 그 날짜에만 공부해도 돼요. 그 날짜만 공부해도 벌써 몇 프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10몇 프로 쓰는 거야. 일주일 7일이라고 했을 때 매일 공부한다고 한 경우. 만약에 6일만 공부한다 그러면 5일만 공부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겠다. 토요일은 놀자. 그렇죠? 월화 수목금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은 월화 수목 금금금 해가지고 매일 공부하는 매일 근무하는 직장인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 근데 어쨌든 보통 최하 15% 정도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9, 10월, 11월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 전공 비중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딱 기계적으로 2대8 맞춰놨다. 비중 그렇죠? 출제 비중, 배점 비중처럼 이렇게 맞춰놨다 하더라도 뒤에 가면은 전공 비중이 높아야 돼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 작년, 재작년 이 수강생들 보면은 1차에 계속 합격한 친구가 2차에 안 돼요. 그렇죠? 왜 안 되냐 보니까 분명히 교육학은 재강의를 들어가지고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18점 이상 맞았어요. 그럼 그거는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즉 드리는 비용,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비해서 점수 올라가는 비중은 적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전공은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은 교육학 듣지 마. 전공해라 그래요. 전공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 대신 교육학은 그냥 인터넷 강의로 들어도 된다. 여기 올 필요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노량진에서 아마 의식 있는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벌어졌죠. 이 노량진의 고시원들이 방이 비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게 뭐 식당도 망했다. 뭐 그 유명한 고구려가 말이죠.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실상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원래 전공이에요. 전공인데 어떤 전공은 교육학이랑 너무 밀접해가지고 사실상은 이 교육학이 전공인 과목도 있어요. 뭐 상담 같은 경우 대표적 케이스죠. 특수 이런 것들은 뭐 전공이고 교육학이에요. 그 친구들은 다. 체육도 보면은 그 파트 자체가 전공이 교육학이랑 마찬가지. 왜? 거기도 보면 체육 철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심리학, 그 다음에 생리학이 있고 사회학이 있어요. 거의 교육학 구조랑 같아요. 많이 맥락이. 그래서 그 친구들은 교육학을 달달달달 해요. 아시겠죠? 국영수랑은 조금 달라요. 이 과목들 특색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비중을 만약에 1월부터 잘 했으면은 거기가 3대 7이었다. 그러면 지금쯤에 2대 8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90, 11을 가면 어떻게 된다? 거기는 1대 9로 갑니다. 아시겠죠? 전공이 90% 이상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설계해야 돼. 아니면 그냥 난 1년 내내 2대 8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건 전략이니까. 자, 일단은 지금부터 뭘 하냐면 일단 영역에 대한 거를 다시 재정립하자. 그래서 이건 계속 피드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 철학이라든가 또는 그 유관한 영역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이론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린트물 중에서 하반기 학습 전략이라는 프린트에 거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복귀하는데 이 학습 전략 설명할 때는 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자세히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한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게 뭐야? 내용을 먼저 파게 되니까, 내용을 먼저 파게 되니까. 자, 거기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항에 대한 것이 12쪽에 있어요. 이 12쪽에 있는 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앞에 보시면은 또 이 5쪽에 있는 표가 있어요. 5쪽. 1장 하면서 처음 들어간 교육학 논술의 학습 방향에서 그 표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앞에 있는 5쪽에 있는 거는 출제 분석표 해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이론이 좀 관련돼서 나왔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이론에 대해서. 근데 뒤에 있는 12쪽의 이 분석표는 지시어 분석이에요. 지시어 분석. 지시어가 무엇을 어떤 사고를 요구했는가 관점이에요. 이게 좀 달라요. 표가. 한꺼번에 물론 표현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앞에 거는 이론에 대한 거를 찾기 위한 거고 뒤에 거는 논술에 대한 이 구성, 전개를 위해서 이제 뒤에는 또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 8월 달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정리한 게 있는데 그 정리한 게 뭐야? 바로 이제 뒤에 뭐예요? 바로 이제 이 9쪽부터. 9쪽이 이제 가로로 돼 있잖아요. 가로로 이렇게 딱 이 페이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근접성하고 확산성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조직화도 만들어내요. 그렇죠? 이론끼리 관련성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만들어내요? 이게 맥락화, 출제 문제와 연관해요. 출제 문제는 한 번씩은 다 봤을 테니까 그거랑 맥락화시켜요. 그렇죠? 맥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례들이 있어요. 선생님 말하는 사례, 여러분들 생각할 사례들에서 얘기하면서 맥락화. 뒤에 이제 정교화를 또 의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은, 이게 이제 기억에 또렷이 남죠. 그래서 특히 초점을 맞춰야 돼. 관역을 맞춰야 돼. 즉, 우리가 어떤 이론이 나올지를 알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이론이 초점이 많이 어긋났다 그러면 이 뭐를 맞춰요? 0점 조준이라고 그래요. 0점을 다시 조정해서 이쪽으로 반복 학습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이것도 나오지 않을까? 저것 하다 보니까 교육학 영역을 다 이론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교육학 이론은 철저하게 출제자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구조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 이제 통합적인 구조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 이제 얘기할게. 오늘 이제 철학 나갈 거니까. 그렇죠? 철학과 연관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철학과 연관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교육학 논술에서는 철학이 출제가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철학이 출제돼봐야 솔직한 예로 2015학년도 문제가 거의 뭐 유일무이한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2015학년도 문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뒤에 2015학년도 문제를 쫙 본문을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
4쪽에 그 문제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12월 달에 시험이었어요. 2014년 12월 6일 시험이죠.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때 이제 문제에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이 문제의 그 사고 스타일을 잘 보세요. 그 지시어를 밑에 배점 밑에 거기에 이제 배점별 지시어가 딱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교육 관점에서의 교육 목적 논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문제, 가령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왼쪽 오른쪽의 문제들을 다 보시면 지시어가 좀 달라요. 왜냐면 왼쪽에 상반기 문제를 보면은 33쪽에 2015 상반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능론적 관점에서 학교육의 선발 배치 및 기능의 한계 및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제시라고 그랬어요. 제시라고 그랬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학교에서 교사의 과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제를 별도로 줬어요. 그러니까 주제에 관련한 거 주고 그다음에 문제는 따로 놓은 거야. 따로 놀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뭐 몇 가지 제시하시오. 제시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키워드 써가지고 설명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논의는 주제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고 끝내라는 얘기야. 그 단락마다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시야. 다 제시야. 죄다 제시예요. 지금 뭐냐 이거는 기억 해상 문제예요. 기억 해상 문제는 쉬워요. 암기하면 된다고. 근데 암기하는 게 쉬워? 안 그래요. 복걸 복이야. 아시겠죠? 전체를 암기할 수 있어요? 1년 기간 동안?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복걸복이야. 그래서 공부가 아니야, 이거는. 하등의 사고를 보는 거지. 근데 2016년 넘어가면 알겠지만 명칭도 숨겨놓죠. 그렇죠? 근데 기억 회상은 비슷해요. 이게. 근데 옆에 또 다시 35쪽 보세요. 35쪽.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4 상반기죠. 2015 전의 문제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 빙의론 관점에서 철수가 왜 그렇죠?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지 원인을 진단하라라는 거예요. 이 설명이라고 했지만 진단이에요. 원인 진단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방안을 뭐로 가진 거야? 행동 중임 상담으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백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론의 핵심적 키워드,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 상황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적용이야, 적용. 분석 적용이에요. 이 문제는. 아시겠죠? 새로운 걸 창의하는 게 아니라 이론 알고 있으면 이 상황에 대응만 하면 되니까. 근데 2015학년 문제 아까 다시 그 문제로 철학 문제로 넘어가서 자유교육 관점에서 교육 목적을 논술하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논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 이때 2014, 2015까지 보면 알겠지만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없어. 주제의식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작성자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서로는 아이들은 내가 만들어낸다. 누가? 답안 쓰는 사람, 수험생이.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그는 서론하고 결론의 문제거든요. 근데 본론이 뭔가 서사구조, 즉 서사구조를 안 줬다. 즉 레파토리를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의 작성에 대한 기본적 원리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지금 쓰는 분들이. 그러니까 출제진이나 채점자가 고민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낸 거야. 그래서 추가 모집 시험은 기계적으로 낸 거야. 근데 이것도 욕먹는 거야. 왜? 2015 상반기 문제도 뭐야? 이건 너무 단순한 지식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극단적으로 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8년도에 이제 최고 정점. 이제 다 이제 조정이 된 거야. 왜냐면 지금 시험이 언제부터 났어요? 2013 상반기부터 나왔으니까 지금 8차례 나왔거든. 8차례지만 추가 모집 시험 문제 3개 빼고 보면은 사실상 몇 년 된 거예요? 이제 딱 5년 된 거야. 5년 된 거라고. 아시겠죠? 5번 된 거야.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만 하죠. 그렇죠? 5년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걸 모르고 학교 현장의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학원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육학 논술은 앞으로 뭐 크게 바뀔 거다. 뭘 바뀌어? 이미 엄청나게 안에서 요동치고 있는데 그걸 감지도 못하고 뭐 바뀔 거다. 안 바뀌어요. 교육학 논술은. 왜냐하면 그 안에서 지시어가 바뀌어요. 사고 요구가 바뀌고 제시문의 사고 깊이, 넓이에 대한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눈치 못 채가 무슨 교육학 논술이 무슨 전공처럼 말이지 옛날 객관식으로 갈 것처럼 얘기하거나 아니면 전공처럼 서술력 면문으로 나올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 많은 문항을 보면 더 좋으니까. 근데 뭐냐면 시간, 맥락이 제한되어 있거든. 이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그러니까 전공은 변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예고가 나왔죠. 2020년. 전공에 대한 얘기야. 교육학 논술은 알게 모르게 2, 3년마다 한 번씩 쭉쭉 변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이. 근데 그걸 수강생이 몰라. 근데 왜 모르냐 보니까
학원 강사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학원 논술을 학원 강의를 듣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혼자 하는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보고 자기가 분석하니까. 아시겠죠? 이 변화되는 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이때 문제 이제 교육 철학을 잠깐 얘기해 보면 자유교육이라는 관점이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자유교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개념이 추가가 되거든요. 뭐냐? 이 관점에서 교육 목적이야. 자, 이걸 잘 보세요. 교육 목적을 논술하는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이게. 자, 보세요. 그러면 교육 목적 논술이잖아. 근데 그게 배경이 깔린 게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요. 두 가지가 영합이 돼야 돼. 영합이 돼야 되는데 얘들만 알면 안 되지. 뭘 알아야 돼? 제시문이 거기 가미돼야지. 아시겠죠? 지금 뭐냐면 제시문이 지금 지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시문으로 우리는 통일 없어요. 제시문이 얘에 관련된 게 있고 얘에 관련된 게 다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아시겠죠?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과 연관된 것을 설명한 사람이 한 분 있어. 즉 여기서 얘기했던 합리적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교육. 그러니까 교육 개념에 충실하다는 표현이 사실상 교육학에 따 있거든. 아시겠죠? 지금 뭐냐면 교육의 그 개념에 충실한 교육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진짜 표현한 사람이 누구야? 피터스예요. 피터스.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논의한 사람이야. 즉 그 사람은 이거를 부활시키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분석 철학자로서 분석 철학이라는 게 뭐야? 교육학에서 얘기했던 교육의 세계란 많은 용어들 있잖아요. 이거를 명백히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무슨 과학 실증주의라든 실험주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는 무슨 뭐 고고한 고전을 탐구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지금 교육 현상에서 교육이라는 것에 진짜 정확한 거.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훈련이랑 뭐가 다르냐? 교육의 목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이걸 논의했던 사람들. 그래서 두 사람이 유명한데 피터스하고 허스트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허스트라는 사람은 변절합니다. 변절을 해요. 허스트는 이 피터스처럼 생각하다가 이제 아주 주의처럼 생각하게 돼가지고 약간 우리가 봤을 땐 변절자처럼 보여요. 허스트 연구는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철새 정치인 많잖아. 그렇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각해봐. 인생에서 나 교사 되겠다고 임용시험 한 1년 하다가 야 이거 어려운 것 같아 그러고 딴 거예요. 계속 철새처럼 자기 인생 방황하는 거야. 그러다가 몇 년 뒤에 한 10몇 년 뒤에 다시 임용시험 하라고 오더라고.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을 원래 아이디어는 피터스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교육의 성립 조건 또는 교육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부터 정리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개념을 사실상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지식교육. 지금 뭐냐면 지식을 통해서 뭘 합리적 정신을 개발해서 결국은 뭐야? 우리가 꿈꾸던 이상을 갈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거든. 자유교육.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를 꿈꿨을까라는 거죠. 왜 꿈꿨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스승은 이성주의란 말이에요. 자기 스승은. 그러니까 자기 스승, 즉 플라톤은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란 건 뭐야? 이상주의라고 그러죠. 이상주의. 관념론, 아이디얼리즘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근데 교육의 이상주의는 뭐야? 절대진리란 말이지. 근데 절대진리란 건 뭐야? 사물의 감각이라든가, 사물을 통한 감각이라든가, 감정, 정서, 이런 거는 다르다고 봤어요. 그래서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봐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자기 스승의 그 지론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왜? 자기 스승에 대해서. 왜? 자유로운 어떤 이성을 기르려면은 교육에서 그들에게 생각을 자유롭게 열어줄 수 있는 지식교육이 필요한 건 나는 믿어.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유교과라는 게 나중에 만들어진 것도 믿어요. 그렇지만 사물에 대한 탐색, 사물에 대한 감각적 탐색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리에 도달하는데 유용한지 모르고 한 소리이실 거야. 우리 스승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뭐라 불러?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이거를 유럽부터 해가지고 근대화, 산업혁명 이러면서 그 전후 시기에 바로 영향을 준다고. 뉴턴의 영향을 주죠. 뉴턴은 바로 그 근대 사람이 봤을 때 뉴턴이라는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가장 잘 이상적으로 구현한 사람이에요. 왜? 사물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이걸 뭐야? 실제론이라고 그래요. 리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시겠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교육 전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롭게 제가 이성을 놓는 거야. 그런데 감각도 키울 수 있고 자기 지성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성적 능력을 기르는데 뭐야? 어떤 특이한 교과목이 있다고 믿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형식 도야가 돼서 이제 변절이 됐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거든. 자유로운 사람. 그 사람들이 뭐야? 바로 이 나라의 중추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플라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통치하는 놈 따로 있고 지배받는 놈 따로 있다. 비통치가 따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 백성은 통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교양교육. 여기서 꼭 나오는 말이 교양교육이에요. 교양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 이성적 능력, 본성에 대한 것을 잘 해서 피통치자가 통치가 될 수 있고, 통치자도 게으르면 어떻게 된다? 그 자유이성을 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피통치자로 전락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거기서 본 이 자유교육 이상에 대해서 아주 잘 펴겠거든. 근데 교육학 책은 그런 거 소개 안 해. 안 해. 그냥 자유교육이 뭐냐, 그냥 자유로운 어떤 시민교육이다, 뭐 저거 뭐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뭔 소리인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리버럴이니까 자유로운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 지금 뭐 어버이연합분들도 있고 박사모분도 있고 아직도 뭐 많이 활동하는 뭐 있겠죠. 그리고 뭐 요즘 뭐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는 문바도 있다. 뭐 이렇게 문노, 친노, 뭐 비노, 뭐 이런 친문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치적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가령 나라를 걱정한다 그러면 자기 나라를 걱정한다. 태극기 들고 나오든 뭐 하든 뭐 촛불을 들고 나오든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 편협해져요. 아시겠죠? 편협해진다고. 생각해봐. 조직화라는 개념이 아까 있어요. 조직화. 조직화가 뭐죠? 관련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하고 너하고 알고 있다. 이게 어떤 교육학의 이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의 한계에서 봤을 때 너를 알고 있는 관점에 넌 이런 데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얘가 가지고 있던 다른 행동, 다른 뭐 제3적 행동, 제4적 행동으로 봤을 때는 얘가 문제가 없는 거거든. 아시겠죠? 왜냐면 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이 얘를 비판한 거야. 어떤 이론. 이 관점에서 이 관점을 비판한 거야. 근데 뭐냐면 얘랑 너랑 원래 친해. 근데 얘한테 그걸 얘기해. 잃을 수도 있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 어떤 친구한테 그런 거야. 어떤 친구를 비판하는 거야. 뒷담화 한다 그러죠. 뒷담화. 하는 거야. 하는데 뭐야? 나 걔랑 친한데? 그렇죠? 걔 우리 형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관련성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즉 뭐냐면 관련성 또는 팩트를 모르면 실수를 해요. 실수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보면은 무지해가지고 벌어진 일이 제일 많은 거예요. 무지해서 벌어진 일이 많아요. 세상 모든. 그래서 이 무지한 것을 알게 해주자 했던 그 상담이론도 하나 있잖아. 뭐 있어? 먼저 인지적인 것부터 풀자. 그래서 감정, 정서에 관련된 그다음 행동에 관련한 문제를 갈등을 풀자. 이게 뭐야? 합리, 정서적 상담이론이야. 거기서 합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합리. 그건 뭐야? 알을 통해서. 그렇죠? 신념을 바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오든 촛불 들고 나오든 말이죠. 자기들 가지고 있는 신념이 형성됐을 거야. 근데 신념이 올바른 알맹이에서 형성되죠. 그렇죠? 이게 가짜뉴스 보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젊은 세대랑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자식과도 갈등이 생기는 거야. 왜? 모르고 막 자기 그냥 고집만 부리는. 그걸 뭐라 그래? 주의가 얘기해요. 그걸 고집이라고 그래요. 그런. 주의의 책에 의하면 그걸 고집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융통성이 없는 거죠. 고집은 뭐야? 자기가 이왕에 한 거니까, 그냥 이왕에 한 거 아까 인지 부조화 얘기했죠? 그거라고. 내가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해버리는 거야. 인지불일치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에 대해서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비판하는, 그러니까 정치 논쟁이 있잖아요. 정치 얘기는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이게 감정이 폭발해버려요. 정치 얘기는 원래 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강의 때도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항상 옛날에 그랬어요.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네가 혹시 남을 가르치려고. 근데 저는 비유 들 수밖에 없어요. 교육학을 가르치려면 그 얘기 꼭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삶이 그거니까. 맥락화 해줘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또 가장 내가 알고 있는 경험적 사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험적 사례니까 그걸 뭐라 그래? 정교하라 그래. 그렇죠? 이런 개념을 어려운 거 가르치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유교육은 결국은 알미 필요하다는 거는 동의해요. 그리고 이성이 중요하다는 건 동의를 해. 그렇지만 이 자유교육 전통은 뭐예요? 뭔가 이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교양적 지식을 만들어 놓은 체계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 지식 체계.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데서 비판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교양적 지식.
그래서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드트리 슈바니츠라는 사람이 쓴 교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알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시간에만 들어요. 교양이라는 책 제목이 이 부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즉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에요. 그 책 제목이 드트리 슈바니츠의 교양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거든. 우리나라 번역서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교양,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형식적인 교과를 정해놓고 그것이 이성적 몇 가지 정치적 능력을 개발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교양교육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 자유교양교육은 왜 받느냐? 라고 했을 때, 즉 교육 개념에 충실한다. 이 얘기를 했던 피터스 입장에서 보면 인격 완성이에요. 그 사람은 형식이 뭐를 준다? 형식이 뭐를 줘? 바로 우리한테 전인적 완성, 인격적, 인간의 완성을 그렇죠?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피터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걸 믿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형식이라는 건 뭐로 담고 있어? 바로 인간이 알아야 할 교양적 지식을 얘기하는 교양적 지식 체계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적 지식 체계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사리 판단할 수 있도록. 사리 판단이라는 건 뭐냐? 내가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거야.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바로 내 일관된 행동을 보이게 되면 그게 바로 인격성이라고 그래요. 즉 암과 행동, 즉 암과 실천 사이 지행합일이 되면 우리가 인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 말공동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잖아.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또 이제 정규가 들어갑니다. 뭐가 있어? 대한항공의 조현민 부사장 같은 경우. 조현민 씨인가? 그렇죠? 뭐라 그래? 제가 많은 대학에 특강을 갔어요. 왜? 아니 대한항공 쪽에 그렇죠? 전문가 부사장인가 뭐 했잖아. 그 양반이 임원을 했어. 그리고 지네어에 또 임원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리더로서 대학의 특강을 초빙한 거야. 근데 그 실수한 거지. 왜냐면 이 양반이 말하는 거 그거야. 소통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막 강의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 거야. 조현민 씨가. 생각해보라고.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그 강연 얘기가 나오지. 근데 그 강연 내용하고 그 사람이 했던 갑질하고 일치돼?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알긴 아는데 행동으로 안 나온 거죠. 조현민이라는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조현아 씨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대학에서 특강으로 유명한 진짜 이 시대 차세대 리더로서 그죠? 각광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상품 해가지고 강연도 다 됐다. 비싼 돈 받고. 근데 그 강의 들은 사람은 지금 생각해보면 헛거들은 거죠. 헛거들은 거. 그래 안 그래요? 삶이 일치가 안 돼요. 우리 교육학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비록 학원에서 지금 강의하지만 그렇죠? 물론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소 활동도 하지만 내 삶이 교육학적인 삶으로 100% 되질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안 된다고. 아시겠죠? 교사랑 같은 입장이에요. 나도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랑 여러분들이 공립학교에서 남을 가르치는 입장이랑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분이 뭐야? 공무원이고 나는 그냥 여기서 사설 강사야. 그렇지만 남을 가르치는 인간을 대하는 것은 어떤 그 안에서 보이고 있는 형식들이 있어요. 그 형식들은 내가 습득해야지. 그래서 이 형식에 대한 공부를 너무 치열하게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손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면 세 발 앞으로 옆으로 물러나서 그런 행동까지 다 묘사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긴 너무 좀 지나쳤지.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에는 그대로 심효살이 3년도 하고 남녀치체 부동석이냐 해석을 갖다가 너무 엄격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지 않고 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소중한 거지. 그래서 이 피터스라든가 허스트는 이 형식을 중시여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하르바르트라는 사람도 이제 교육학이라는 체계를 일반 교육학을 쓸 때 바로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형식, 교육학이라는 체계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왜 열을 쏟았냐면 그걸 통해야지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문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믿었거든. 주먹구구식이었던 가르침이 아니라. 그래서 형식이 있어야지 뭔가 이게 목적이 생긴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사람들은 이게 비실용적인 지식이라고 비난하겠지만, 그렇죠? 비난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피터스가 이제 얘기한 게 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적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온 사람이야. 이 피터스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을 공격적인 입장으로 비유를 처리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는 지식. 나는 보는 지식. 보는 게 왜 더 중요해? 바로 내 자신의 스스로의 안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남이 하니까 뭐 퓨즈를 갈아 끼운다든가 전구를 갈아 끼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남이 다 할 수 있고, 그는 내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믿었던 거지. 아시겠죠? 그런 것은 전구 갈아 끼우고 뭐 퓨즈 갈아 끼우는 것처럼 그런 학습을 해온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지? 동일 요소들이죠. 동일 요소를 개념이라고. 왜냐하면 실제적 삶에 도움될 때만 가치가 있는가, 그 지식이. 아시겠죠? 이게 프래그마티즘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자유교육이라는 것을 결국 뭐라면 교육 목적상으로 본질적이다. 즉 인간의 인격 형성을 위한 본질적인, 그렇죠? 가르침으로 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야? 교육 개념 충실한 거 세 가지. 그래서 규범적인 차원. 그 다음에 어떤 거? 인지적 차원. 그 다음에 또 뭐야? 바로 방법 차원. 이게 세 가지 이 사람이 기준을 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가지고 뭘 물어본지 모르는 거야, 일단. 이것도 처음 본 사람도 많고, 이거 처음 본 사람도 많고, 교육 목적은 알아, 조금. 내재적, 외적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렇죠? 그런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이것만 쓰거나, 그런 사람이 많죠. 아시겠죠? 여기다 피터스를 꼭 얘기 안 해도 되긴 돼요. 내용상 봤을 때.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왜냐면 그 뒤에 안 나왔어. 이거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하나는 자유교육이란 개념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교육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배경이 뭐가 있다? 바로 피터스의 교육 개념에 대한 준거, 교육 성립의 준거랑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정의론과도 나중에 관련되거든. 규범적 정의와 관련이 좀 깊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때 시험 문제는 보면은 설명이 많지만은 이용의 특정한 이론을 뭐 이렇게 하나로 딱 집어가지고 몰고 간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가령 보면 알겠죠? 뭐 교육과정의 설계 방식의 특징, 설계 방식, 그래 하나의 이론을 거기다 댄 것 같아. 근데 방식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이걸 쓰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는 좀 느슨한 게 뭐냐면 어떤 이론이라고 써야 되느냐,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특징 세 가지만 맞으면 답이거든. 사실상 원리로 본다면. 그러니까 2018 문제는 명칭까지 이제 일치해야지 된다고 했던 거죠. 보완된 거지 이제. 근데 이때 명칭으로 했을까? 재심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래서 이때 제가 좀 논쟁이 된 게, 이때 출제진 그 그룹하고 저하고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당신들 어떤 의도로 냈냐. 그때 한 사람이 박사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거는 옆방위 설계로 낸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기 이제 검토위원 쪽으로 뭐 활약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뭐 그쪽에서 뭐 관련된 것처럼 얘기하길래. 그러면 이 맞냐? 왜냐면 그 교육과정 박사과정 수업이니까 맞냐? 토의를 시작하겠죠. 근데 내용이 안 맞아. 옆방위 설계랑 안 맞는 부분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멘붕에 빠진 거지. 당신 한 거 맞냐?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학생이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 학생이었지, 이 사람이 무슨 출제한 사람 아닌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다 물어봐. 이게 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수님들 교육학 논술을 어려워해요. 그래서 국립대 교수들 같은 경우나 뭐 S대, 사립대 교수들 이 양반들이 나한테 요청했던 게 뭐냐면, 도저히 나는 이거 교육학 논술을 못 가르친다. 왜냐면 나는 내 파트만 알고 있어. 제가 논문 쓴 거 해봐야 교육사역의 닐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 받았는데 무슨 심리학이 어쩌고저쩌고 이걸 내가 통합적으로 못 가르치잖아요. 심리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심리학인데 못 가르치겠다는 거야. 못 가르쳐요. 대학 교수들이. 왜? 분과주의에 빠졌으니까. 이게 통합으로 봐야 되거든.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이론들 자체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특정한 내용을 그냥 써서, 그죠? 가령 어떤 문제냐면, 잘 보세요. 그 오른쪽에 2014 문제 상반기 문제 보면 행동주의 상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문주식 교과정. 명칭이 정확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2015권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없어요. 없다고. 그리고 2015 상반기로 다시 넘어가서 이 33쪽 보면은 봐보세요. 기능적 관점, 관료제 이완결합, 명칭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2015권에 있어, 없어? 없어요. 아주 문제들이 보면 교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 어떤 설계 방식인지 하나를 쓰는 거냐. 근데 오리무중이 먼저 있고, 그 다음 문제도 학동기 양성의 학습과제 제시 방안, 이게 뭐냐. 어떤 이론에 쓰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열려버렸다는 얘기. 열렸는데 여러분들이 뭐해? 우리가 멍석 정작 깔아주면 어떻게 된다고? 안 해. 판을 깔아주면 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즉 교육학 논술이 만약에 문제 결력이 종합적 사고다, 확산적 사고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워낙 공부한 게 정답이 확실한 것만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어려움이 있는 거지. 정답이 뭐지? 정답 찾고 다니고 있는 거야. 원래 교육학 논술의 가장 원형은 이 스타일이에요. 이 스타일하고 2014학년도 문제. 2014학년도 문제는 어떤 거죠?
바로 그 36쪽에 보시면은 보이죠. 어떻게 됐어요? 12월 7일 날, 2013년 12월 7일 날 봤던 건데 뭐야? 진단과 방안이에요. 원래 원인 진단 방안이거든. 문제 해결적인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문제 해결이죠. 이론은 다 거기 들어가 있죠. 형성평가니 뭐 협동학습이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원인 진단과 방안이에요. 인과적서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는 가장 논술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대학 입시는 이렇게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스타일이 원래 논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15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 해결을 좀 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과락이 많았다는 거지, 이때. 과락이 많았죠. 근데 지금 2018 문제 보면 알겠지만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30쪽에 보면은 아니 워커까지 얘기했는데 수급 모형 모르면 이상한 거지. 왜냐면 교육학로에 사람 이름 많잖아. 근데 특별히 사람 이름 앞에 달리고 이론 나온 거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뭐 불름의 완전학습 이렇게 하죠. 그냥 완전학습 배우면 되거든. 그냥 유의미 수업 그럼 뭐 50일의 유의미학습, 유의미수업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 이름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비고치기 피아제 이런 거 몇 가지. 그러니까 수급명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급명은 내가 교육과정 설계 방식 나왔으니까 한 번씩 읽어봤거든. 그러니까 대충은 짐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PBL은 문제 해결 학습. 뒤가 얘기했던 거랑 유사해요. 구성주의 학습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PBL을 잘 모르더라도 물어보는 게 뭐냐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학습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측성으로 답을 써도 구성주의 관련한 추측성 답을 써도 거의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박 교사가 제안하는 평가 유형의 명칭.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준거지한 평가 뭐 2번이나 나온 거지. 그렇죠? 2번째 나온 거지. 그 다음에 또 뭐야? 뒤에 거는 이제 김 교사에 대한 2가지 평가 유형의 개념만 쓰면 돼. 근데 거기 보면 앞에 명칭에 대한 거하고 교육직에서. 근데 여기서 교육직에서 이게 좀 헷갈린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근데 이건 뭐 어차피 개인 차이에서 안 좋아하지. 중거지한 평가에서는. 그거 없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교내장학 유형. 교내장학 유형이 뭐가 있겠어. 동료장학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임상, 동료, 이 자기장은 다 교내장학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약식장학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동료장학으로 본 거거든. 그렇죠? 동료장학은 사실상 뭐예요? 자기장학이 2014 상반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앞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장학은 또 읽어봤으면 이것도 풀 수 있지. 단지 이제 문제가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유를 물어본다. 논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방안이 2017이나 2016에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 뭐냐면 방안은 언제 물어봤다. 2015에 물어보고 안 물어봤던 패턴이라고. 근데 그게 다시 부활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뭐 나올까? 원인 방안이 나올 수 있어요. 원인 방안. 왜냐면 원인 진단은 지금 안 나왔으니까. 아시겠죠? 원인 진단은 지금 2014년에도 원인 진단이 있었고 2014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2014 상반기까지도 원인 진단이 있었다고. 아시겠죠? 근데 뒤에 사라졌다가 2015에 나왔다가 다시 2018에 19에 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원인 진단. 그게 좀 사라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시어가 우리는 논술 형태예요. 사고 형태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이야 뭐 도표는 하지만 도표는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여기서는 주진 않아요. 시각적인 효과가 있고 뭐 도표에 뭔가 있지 않을까 막 찾기도 해요. 뭐 이걸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심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던 이론들 냈으니까 교육학은 아니 되겠다. 이러다 또 뒤통수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제일. 왜냐면 이게 기복이 있어요. 난이도 기복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수능처럼 난이도를 일정하게 내기가 좀 어려워요. 몇 문항은 요 정도로 되자. 몇 문항 정도 내서 난이도 맞추거든. 근데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출제자하고 응시하는 사람의 인식도가 커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확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쉬워지거나 그런다고. 그렇죠?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선발을 위한 거야. 선발을 위한 거야. 이게. 교육과정 평가원의 수능 문제랑 달라. 선발을 위한 게 아니야. 거기는 변별도만 딱 중간 수능 맞춰놓고 그냥 대학이 골라먹기 편하도록 입시에서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 이거를 풀지 못하는 사람이 30% 이상은 나온단 말이에요. 과락이 30% 이상 나온다고. 원래 시험은 이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 거기서 우리 커트를 해버린다고. 인원수에다 탁 커트해버린다고. 끝이야. 끝. 아시겠죠? 대학이 뭐 197개 있으니까 거기 알아서 하자면 우리는 17개 시도에서 커트라인이 거의 뭐 몇 점 차이 안 나거든요. 대학 입시는 다르잖아. 서울대하고 뭐 다른 이 대학하고 이 등급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상위 레벨만 사실상은 이 점수 높여서 전공이랑 대조해서 그렇죠? 우리가
합격의 여부를 가리게 되죠. 자, 어쨌든 여기서 어쩌면 이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풀고 철학을 본다는 것은 교육 과정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교육 과정을 이해해요. 철학을 본다는 건 뭐다? 바로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육사역의 일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를 교육 행정의 약간 일부를 좀 이해하게 돼 있어요. 구조상. 철학이. 그리고 철학을 통해서 심리학, 심리학하고 상담에 대한 것도 그 일사천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출제 빈도는 딱 한 번이었어요. 8번 시험 중에. 근데 사실상은 다른 파트의 이해를 돕는 학문이기 때문에 앞에 꼭 배워야 돼요. 근데 옛날에 보면 어떤 분이 선생님 저는 철학을 어떤 학원 강의 들었는데요. 끄트머리에 한두 시간만 들었다는 거야. 이건 뭔가 개월화되지 않은 거죠. 수업 자체가. 아시겠죠? 이건 개월화로 가야 돼. 월요일 때는 비중으로 갔어요. 교육 행정을 처음에 보통 이렇게 했어요. 비중으로. 왜냐면 그건 통합 세트 문제니까. 그렇죠? 순서는 바꿔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약간 계열적인 것도 좀 줘야 돼요. 순서성에 의해서 나가야 되니까. 철학을 먼저 나갈게요. 그래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볼 내용은 그쪽에 있는 철학 파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프린터 바로 영역별 핵심 정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쉬었다가 봅시다.